식사들 하셨습니까?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연말에 어영부영 시나리오 쓰고 짬내서 편집을 하다 보니까 바로 전 영상 정비비 영상에 몇 가지 오류가 있었습니다. 죄송한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오류는 2024년을 2004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마도 20년 전 날아다니던 때가 그리웠나 봅니다. 두 번째, 정비사 자격증이 2023년 11월에 법제화되어 이륜자동차 정비 기름사 2개 자격시험이 시행령이 의결되었고 2026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제가 찌라시급 기사나 인터넷 블로그보다는 자동차 관리법과 시행규칙을 먼저 확인을 하는데, 확인 결과 시행령이 공표된 법령이 확인이 안 돼서 그냥 시나리오를 작성하다 보니 놓친 점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법령을 확인 못했지만 일단 기사로는 250cc 기준으로 급수를 나누어 정비 자격을 부여한다고 합니다. 좀 아쉬운 부분, 시험 주체가 정부기관이 아니고 사단법인 1인차 정비사 협회에서 시험을 주관하고 국토교통부에서 관리하는 정도로 합의를 본 것 같습니다. 제가 법령의 실체를 확인해 보지는 못했지만은 자격증이 없어도 정비샵을 운영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도 현재 정비샵이 설립이 아마 신구제인 관계로 법령에서 자격취득 유예기간을 두거나 그냥 취업을 위한 자격증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좀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래도 이 자격증이 시간이 좀 지나고 정착이 된다면은 지금의 아무나 하는 이륜차 정비는 좀 개선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혼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일부 댓글에 폐오일 정비샵의 폐자재, 폐타이어는 돈 주고 버린다는 얘기를 하시던데, 오토바이 정비샵은 모르겠으나 자동차 정비샵은 지역마다 약간은 다르나 폐오일은 한 드럼에 한 2-3만원 정도? 고철은 시가를 받고 처리를 하고요. 폐타이어는 고물 처리 업자가 실비를 받고 버립니다. 그러니까 고물 처리할 때 폐타이어 가격을 깎고서 고물값을 지불하겠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수거를 하는데요. 정비샵이 잘 되는 것은 일주일에 한 3드럼에서 5드럼 정도 폐오일을 처리하니까 적은 양은 아니죠. 폐오일 수거업자는 기름값이 비싸거나 달러 환율이 올라가면 돈을 버는다고 합니다. 심지어 IMF 때와 2003년 금융위기 때 부자된 분들도 제 주변에 좀 있죠. 서론이 길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오토바이를 조지는 금방 폐차의 길로 들어서게 하는 내구성을 급격히 갉아먹는 운행 습관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내구성 이야기를 할 때 이야기한 것도 있지만은 빠진 이야기 위주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고입니다. 말이 필요 없죠. 특히 사고 중에 차대가 휘는 사고는 정말 완전 수리도 안 되고 곤란하게 됩니다. 차량도 샤시가 휘면은 마찬가지지만 오토바이 차대는 운행 성능에 엄청난 영향을 주는 요소입니다. 과거에는 아주 정상적인 오토바이 차대도 부실해서 핸들이 털리는 기종이 있을 정도로 차대는 예민한 부분이죠. 지금은 그런 차대를 가진 오토바이가 거의 없다시피 한데, 예전에는 설계 기술이 시원찮을 때는 오토바이 중에 일부 기종이 핸들 털리는 기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고로 차대가 꺾이거나 휜 것 중에 차대가 꺾이거나 휜 것을 대충 망치로 피고 윈치로 당기고 토치질 해가지고 핀다고 한들, 원래의 형상으로 되돌리기는 힘들고 결정적으로 한번 휜 철제는 피로 강도가 약화되어 다시 휘거나 크랙 발생으로 파손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리고 토치로 지지면은 불먹은 거는 잘 휘죠. 이렇게 휘거나 접힌 부분은 눈에 안 보이는 크랙은 수리가 안 되는 문제도 있죠. 특히 고성능이나 고마력 오토바이의 경우에는 속도 증가에 따른 밸런스 문제로 속도를 크게 내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고차 구입하실 때 차대가 휘었던 오토바이는 절대 구입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또 차대가 휠 정도로 심하게 사고가 난 오토바이는 다른 것도 멀쩡할 리가 없죠. 그런데 업자는 연식이나 주행거리가 짧은 타고난 비싼 오토바이를 그냥 두지는 않죠. 보험회사에서 전손 처리하면 보험회사에서 오토바이를 가져갑니다. 요즘에도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지만 전선 처리가 안 되거나 자기 과실이 높은 사고는 보통 업자가 오토바이를 싸게 구입해서 수리해서 원래 중고 가격에 내놓죠. 이런 경우는 업자가 봉잡았다고 하는 거죠. 오토바이 주인은 개피 보는 경우가 됩니다. 본인의 안전과 오토바이 관리를 위해서는 사고가 안 나는 것이 진짜 최고죠. 사고 내면 진짜 안 됩니다. 두 번째는 급제동 급출발, 고RPM 사용, 기어 미스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급제동 급출발 고RPM 사용하는 건 좋을 것이 없죠. 엔진이나 클러치, 브레이크 어느 하나에도 좋은 것이 없습니다. 많이들 아시는 거니까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하나가 기어 변속 미스입니다. 기어 변속 미스는 RPM이 높은 상태보다는 저속에서 다운시프트 미스를 하는 경우가 많죠. 특히 초보 때 많이 하는 실수로 기어를 안 내리고 커브길 진입이나 속도를 줄일 경우 RPM이 너무 낮아서
엔진에서 껄껄거리는 소리가 나고 벨 붙이는 소리가 날 정도로 극도로 RPM이 낮은 경우도 엔진에 영향뿐만 아니라 클러치에도 많은 데미지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초보 때 많이 하는 실수이기는 하지만은 할리나 이런 크루저를 타는 경우 극단적인 낮은 RPM에서 엔진이 살아나는 사운드를 즐기기 위해 이런 주행을 하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결코 엔진이나 동적 전달기에 좋지는 못한 습관입니다. 최소한 이 정도 리브 매칭은 못해도 적어도 기어 변속이 오토바이가 울컥거리지 않을 정도로는 리브 매칭을 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영상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일본 보소족구라는 레빙 콘테스트 정도? 그렇게 보면 될까요? 하여간 뭐 양아치들의 문화이긴 합니다만은 중간중간 기타로 얘기하면 밴딩이나 초킹은 크러치로 하는 것이 킬포인트입니다. 한번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뭐 하여간 이런 짓을 왜 하는지 이해는 안 갑니다만은 참고로 D시트가 높은 것은 여자친구를 태우기 위한 장치라고 그러는데 여자친구를 태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리브 매칭은 확실히 클러치 수명에도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알고 있습니다. 연습하셔서 자연스럽게 써먹으면은 나름의 양질의 사운드도 연출이 가능하죠. 저 같은 경우에 예전에 할리 트윈캠 타던 시절에 다운시프팅의 빠당빠당한 맛으로 탔던 것 같습니다. 아직도 그 소리가 잊혀지지 않습니다. 냉각수 관리, 냉각수를 관리를 잘못하면 엔진이 한 방에 훅 간다고 했죠. 엔진오일보다 엔진을 더 빨리 망가뜨리는 것은 진짜 냉각수 관리 부실밖에 없습니다. 냉각수 교환을 정말 안 하시는 분들은 정말 한 번도 안 하고 타시는 분도 봤습니다. 최소 2년에 한 번은 교환해줘야 큰 문제가 없습니다. 뭐 냉각펌프 임펠러가 녹아서 없어질 때까지 그냥 타시는 분도 있지만은 요즘은 물을 희석 안 하고 그냥 원액을 사용하는 냉각수도 나와서 편하게 교환이 가능합니다. 뭐 집에서 해도 되니까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라고요. 냉각수 3리터 가격도 몇천 원밖에 안 하기 때문에 가격도 저렴합니다. 정말 냉각수 아끼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냉각수 누수나 부족 현상은 없는지 주기적으로 살펴서 절대 냉각수가 부족하거나 냉각수에 공기가 들어가서 순환을 방해하거나 오버히트하는 현상을 없게 주의를 해야 합니다. 오버히트는 제가 여러 번 당해봐서 잘 압니다. 오버히트하는 경우는 누수나 증발로 냉각수가 부족해서 생기는 경우가 많죠. 증상은 그냥 계기판 엔진 경고등이나 냉각수 경고등이 들어오고 냉각수 온도가 최고점에 도달하는 경우인데요. 이럴 경우에는 주행을 빨리 멈추고 일단 시동을 끄는 것이 최우선인 것 같습니다. 간혹 냉각수는 있는데 팬이 안 돌아서 냉각수 온도가 올라가면은 정속 주행으로 달리면은 냉각수 온도가 내려가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속도가 떨어지거나 너무 과속으로 달리면 오히려 냉각수 온도가 더 올라가기 때문에 즉시 멈추고 시동을 끄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냉각팬이 작동을 하면은 시동키만 온 시키고 시동을 걸지 않고 냉각팬을 돌려서 엔진을 빨리 식혀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엔진 온도, 냉각수 온도가 떨어지면은 냉각수량, 냉각팬 고장 유무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고장이 완전히 조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주행을 하면은 반드시 오버히트 또 합니다. 그러면 엔진은 진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거죠. 절대 주행하시면 안 됩니다. 견인하셔야 됩니다. 냉각수 부족이든 냉각수 순환불량이든 팬 고장이든 반드시 수리하시고 주행을 하셔야지 그냥 다시 주행하시면은 엔진은 피스톤이 붙든지 열 먹어서 반드시 문제가 생기죠. 문제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엔진 오일량이 줄거나 출력이 줄었다는 느낌이 드시면은 엔진은 반드시 수리하셔야 됩니다. 이런 경우는 피스톤과 피스톤링만 뭐 절단다는 게 아니고 블록 자체에 데미지를 먹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잘못하면 폐차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냉각수 교환을 하고서 엔진 경고등이나 냉각수 온도는 정상인데 라지에타 캡에서 냉각수가 끓어 넘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때는 오버히트가 아닙니다. 달달한 냄새와 함께 김이 살살 올라오는 경우를 말하는데 이때는 오버히트는 아닙니다. 이런 경우는 냉각수를 너무 많이 넣어서 넘쳐 흐르는 경우인데 잠깐 넘치다 말고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여유분이 넘쳐서 어느 정도 수위가 맞았기 때문에 그 위에는 다시 넘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주행 후 시동을 정지하면은 냉각수가 리저브 탱크로 일부 빠져나와서 고이게 되어 있는데 리저브 탱크의 냉각수가 적정량보다 적거나 냉각수가 없으면은 반드시 보충을 하셔야 됩니다. 냉각수가 부족한 거죠. 혹시 냉각수 자가 교환을 할 경우에는 냉각수를 빼시고 다시 보충을 하시고 라지에타 캡을 열어둔 상태에서 시동을 걸어서 한 5분에서 10분 정도 돌리면은 냉각수가 순환하면서 가득 채웠던 냉각수가 점차 빨려 들어갑니다. 그러면 계속 보충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더 이상은 안 들어가는 상태가 되는데
있는데요. 이 상태에서 시동을 켠 상태로 두면은 기포가 뽀글뽀글 올라오는데, 기포가 올라오지 않을 때까지 시동을 유지하시고, 그리고 냉각팬이 정상적으로 도는지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시동을 끄시고 냉각수가 식으면은 냉각캡을 닫으시면 됩니다. 시동을 끄시고 잠시 기다리면은 리저버 탱크로 냉각수가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탱크에 냉각수 수위를 확인하시고 냉각수를 보충하거나 하시면은 냉각수 교환은 끝나는 겁니다. 간혹 냉각수를 교환하시는데 냉각수 순환이 안 돼서 냉각수가 안 빨려 들어가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썸머 스타트가 고착되어서 그러니까 썸머 스타트를 교환하셔야 됩니다. 그냥 냉각수 교환하실 때 썸머 스타트 교환하신다고 생각하시면은 마음 편합니다. 네 번째, 엔진 오일 관리. 엔진 오일을 하면 보통은 센터에서 합성유들을 많이 권장을 합니다. 그런데 합성유, 미네랄 뭐 이딴 거보다 중요한 것이 자주 갈아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엔진 오일을 마찰력을 줄이는 것 뿐만 아니고 냉각, 불순물 제거 등 여러가지 역할을 하고 있고 엔진 내부성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특히 마찰을 줄여주는 점성이 떨어지면은 오일 성능이 급격하게 줄어든다고 하죠. 또한 오래 사용한 오일은 수분 함량이 높아져 엔진에 별로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외제 합성유들 많이 찾으시는데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 SK, GS, 이소화학, 남해화학 등이 만드는 엔진오일 베이스 기유는 전세계 시장 점유율이 70%가 넘습니다. 외제 오일 회사도 우리 베이스 기유 사다가 첨가제만 타서 비싸게 파는 회사 허다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광유라도 자주 갈아주시고 몇천원 더 쓰면은 국산 합성유 SK, M7, GS 파워급이면은 외제 합성유 안 물었습니다. 가격도 상당히 저렴하고요. 특히나 실내 주행을 많이 하거나 고RPM 차량을 타시는 분은 엔진오일 관리를 더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엔진 수명을 유지하는 데 좋습니다. 엔진오일 교환은 매뉴얼에 나와있는 교환주기로 하되 1년 동안 교환주기가 안되게 타셨어도 엔진오일 교환한 지 1년이 넘으면 무조건 교환하고 타시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몇 푼 아끼겠다고 오일 교환 시기 놓치면 엔진 내리는 경우가 생기죠. 엔진오일 교환주기 내에 한두 번 오일량을 체크하셔서 부족한 오일을 보충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입니다. 다섯 번째, 브레이크 오일 관리. 보통 브레이크 라이닝만 교환하시고 브레이크 액은 신경 안 쓰는 분들이 많습니다. 브레이크 액은 최소 한 2-3년에 한 번은 교환하도록 매뉴얼에 되어 있는데요. 사용량이 많으면은 한 2년에 한 번은 교환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못해도 4년에 한 번은 교환하시는 것이 정답인 것 같습니다. 센터에서 보통은 수분 함량을 확인하고 교환을 권장하시면 교환하는 것이 정답이죠. 사기치지 않는다면 교환하는 게 맞습니다. 또한 브레이크 오일은 마스터 실린더의 부싱이나 고무링 이런 것들에 영향이 많기 때문에 브레이크 오일을 관리를 잘못하시면은 마스터 실린더나 아니면 캘리퍼를 교환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여섯 번째, 세차 광택 관리. 레저용 타시면서 세차 안 하시는 분은 별로 없지만은 배달업 하시는 분들은 정말 좀 그렇게 타죠. 세차한다고 세차장 고압수로 시원하게 세차하시는 분들 가끔 유튜브에 보이던데 그런 행동은 좋다고는 볼 수 없을 거라고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전기장치나 배선, 소켓 위에 물 들어가서 합선 나는 일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저는 절대 고압수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편이고 굳이 하려면은 가정용 호수 정도 압력이면 최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햇볕에 노출되거나 먼지 쌓이고 그런 오토바이는 도금이나 도색이 금방 상하죠. 이런 경우는 되돌릴 방법도 없습니다. 그래서 평상시 좀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일곱 번째, 연료 관리. 제가 센터에서 들은 얘기 중에 간혹 가짜 휘발유를 넣어서 들어오는 오토바이가 있다고 합니다. 특히 요즘 전자식 엔진들은 이런 가짜 휘발유 넣으시면 시동성도 떨어지고 찐빠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아무리 오토바이 점검을 해봐도 이런 증상이 고쳐지지 않으면 연료통 비우고 새 휘발유 넣으면 해결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요즘은 고압축비 엔진도 많아서 고급유를 넣어야 하는데 가짜 휘발유 넣으면 진짜 답 없죠. 지방은 이런 고급유 넣을 만한 주유소도 별로 없는 경우도 있고 갑작스럽게 한적한 지방도에 있는 장사 안 되는 주유소를 이용하게 되면은 가짜가 걸릴 확률이 상당히 높아지죠. 그래서 저는 이런 거는 좀 거르는 편입니다. 집 주변 단골 주유소에서 일단 가득 채우고 출발하고 장사가 잘 되는 주유소 위주로 도심 주유소를 가급적 이용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친구 덕에 맨날 쌍용 주유소만 이용하는데 아직은 특별한 트러블이 없이 잘 다니고 있습니다. 고급유 주유하는 분들 중에 간혹 옥탄 부스터를 많이들 사용하시는데 이게 약간 이슈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거론했지만 전 급할 때 한 번은 괜찮아도 지속적으로 넣었을 경우 스로틀 바디 밸브 부식이나 엔진 노화를 촉진한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잘 생각하셔서 가급적이면 사전 출발 전에 주유 계획을 세우고 라이딩 코스를 짜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타이어 관리. 공기압은 말안 해도 잘 아시는 부분일 겁니다. 공기압이 부족하면은
체감적으로 느끼는 부분은 뒷바퀴가 밀리거나 털리는 현상이 있죠. 오토바이 타이어는 사이드월을 많이 이용하는데 공기압이 부족할 경우 사이드월 지지력이 떨어져서 코너링식이 접지력을 유지 못하고 밀립니다. 그리고 연비도 떨어지고 편마부동 이상 현상을 나타나기 때문에 라이딩 전에는 항상 공기압을 맞추고 라이딩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가지나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어서 온도에 따른 팽창 계수 차이로 공기압이 틀어지는 경우가 많으니까 항상 라이딩 전에 반드시 공기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9번째, 과도한 전기 사용. 오토바이 제너레이터나 레귤레이터 용량이 자동차처럼 충분하게 발전을 못하는 구조적 한계로 인해서 전기를 많이 쓰는 열선이나 안개 등을 달 경우에는 전력이 딸려서 오토바이 배터리에 제대로 충전이 안 되거나 심하면 오토바이 출력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전기를 많이 써서 배터리 충전이 안 되면은 배터리 1년에 한 번씩 갈아야 하는 경우도 있죠. 또 요즘은 블랙박스 등 상시 전원이 들어와 있는 경우나 누설 전류가 있어서 마스터키를 꺼도 전기가 계속 소모돼서 배터리가 방전되면은 그냥 배터리를 교환할 수밖에 없죠. 반드시 점검을 해서 누설 전류나 블랙박스 전원 관리를 하셔야 라이딩 나가서 난감한 경우를 안 당하게 됩니다. 요즘 인젝션 엔진은 밀어서 시동 걸기도 쉽지 않습니다. 10번째, 너무 많은 짐을 싣고 다니는 모터 캠핑. 요즘 모터 캠핑이 상당히 유행하고 있죠. 유명한 캠핑 유튜버나 SNS, TV에 모터 캠핑 영상이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캠핑과 라이딩을 같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오토바이에 텐덤 수준으로 짐을 싣고 다니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나 R차, F차 네이키드 오토바이에 짐을 잔뜩 싣고 다니는 모습도 보이는데 이거 많이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오토바이들은 좁아 스트로크가 짧은 오토바이라서 딱 라이더 몸무게만큼 계산해서 슈바를 설계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짐 싣고 텐덤 막 하고 이러면은 오토바이 학대하는 거나 다름없죠. 그리고 투어링이나 어드벤처도 안심할 것이 못 되는 것이 3박스 최대 허용 중량이 몇 킬로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사이드 박스는 3에서 5kg, 최대한 10kg 정도 될 겁니다. 막 30m, 50m라고 표기되어 있다고 해서 30kg, 50kg 실는 거 절대 아닙니다. 바리바리 무조건 실는 것은 주행 안정성도 해치고 사고 위험도 높이는 일입니다. 막 텐덤하고 짐 싣고 그러면은 혼자 타는 것보다 주행도 엄청 힘들어지고 코너나 이런 데서 속도를 내면은 오토바이가 휘청휘청하죠. 괜찮다고 과신하지 마시고 실제 짐 많이 싣고 라이딩 하다가 넘어져서 다치고 오토바이 혼자 세우지도 못하고 허우적거리는 영상 유튜브에 진짜 사고 넘쳐나죠. 저도 뒤에 박스 달고 다니면 물건 조금만 넣어도 맨날 박스 고정볼트 부러지고 난리도 아닙니다. 박스 없으면은 오토바이가 나가는 것도 느낌이 다를 정도로 차이가 납니다. 박스 달고 다니는 것도 부담인데 무거운 짐에 텐덤에 잔뜩 싣고 저는 안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오토바이를 조지는 망가뜨리는 습관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겨울에 오토바이 정비 잘하셔서 꽃피는 봄에도 또 달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올 한해도 알라하시고 무사벗기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